안녕하세요. 세무사 원가관리회계 담당 차지연 세무사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원가관리 기본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본격적인 내용을 우리가 계산하면서 풀이하고자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여러분들 어떤 과목인지 조금 맛 좀 보면서 대비 좀 하자.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들이 뭐 풀이를 하거나 혹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뭐 필기하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좀 릴렉스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첫 번째로는 회계의 및 분류라고 해가지고 솔직히 원가관리 회계라고 하는 것은 회계 중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회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근본적인 내용 좀 훑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들 회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회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회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래 내 이거 문제 나왔을 때에는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 풀이가 중점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회계정보 이용자가 있어요. 근데 회계정보 이용자가 우리가 지금 배울 원가관리 회계를 이렇게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거거든요. 회계정보 이용자에는 주주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하면은 주식을 발행해서 이렇게 투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주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채권자. 사채를 발행하면은 우리 사채를 좀 사볼까? 이렇게 조금 의심의 눈빛을 보이는 채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투자를 할지 말지 어떤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때에는 그 회사가 어느 정도 탄탄한 회사인지 어느 정도 미래 경쟁력이 있는 건지 좀 파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회계정보 이용자가 땡땡 주식회사에 투자를 할지 말지 혹은 내가 사채 구입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우리 재무 상태는 굉장히 건전하고 탄탄합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회계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재무제표라고 해가지고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포괄손익 계산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자본 변동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현금 흐름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석까지 크게 5가지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번 연도를 이렇게 끌어나갈 건지 나갔는지에 대한 성과를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회계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데 이 회계적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1년에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진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회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회계 분류 이것 좀 가보시도록 할 텐데 회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재무회계, 관리회계, 원가관리회계, 원가회계. 근데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저희 원가관리회계 파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원가회계, 그 다음에 관리회계 이 2가지가 접목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원가관리회계라고 합니다. 왜 어떤 거는 원가고 어떤 거는 관리인지 그때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크게 회계 분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2개 내지는 3가지로 분류가 된다.
라고 하는 거. 그 중에서도요, 재무회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재무회계. 여러분들 보통은 우리가 그 세법, 그 세무사 그 풀이를 진행을 할 때 보통 진도가 회계학, 회계 원리라고 하나요? 이것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좀 숙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재무회계 배우고 재무회계 이론 내용 배웠다라고 하면은 원가관리 회계 이렇게 우리가 문제에 대한 그 진도를 이렇게 나가잖아요. 원가관리 회계.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재무회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무회계라고 하는 거. 보통은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은 주주, 채권자, 정부 이와 같이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굉장히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할 그럴 당사자인 거죠. 그럴 당사자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는 그러한 성과표를 작성을 해서 공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누구나 봐도 굉장히 조금 비슷한 의견을 내야 되는 거고 조금 이거 잘 됐다. 누구나 잘 됐다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못했네? 결손 났네? 좀 망할 것 같은데? 이런 의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모든 그 제3자에게 공통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규칙을 가지고 작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의 그 내용인 거죠. 거기 여러분들 표를 보시면은 재무회계, 관리회계를 비교하는 이런 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외부 보고용이다. 딱 봐도 외부 보고용으로 공시가 되어야지만 이런 주주, 채권자, 정부 이용자 분들이 이거를 우리가 활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라고 하는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작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을 갖춘 그러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과거 정보입니다. 과거 정보. 보통은 우리가 지금 24년도 혹은 25년도를 거쳐가지고 성과가 다 나왔어요. 이번 연도에 매출이 어떻고 그 다음에 비용이 어떻고 그에 대한 결과 이익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했고 그것들이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자본으로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것을 이와 같이 과거 정보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1년도를 이렇게 이끌어왔는지에 대한 과거 정보를 재무제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이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출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고요. 그에 비해서 그 다음에 배울 원가관리 회계 요거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조금 여기가 조금 길게 뻗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원가관리회계라고 하는 것은 뭐가 다르냐? 여기에서는요, 보통 주주 채권자 외부정보 이용자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 기업 외부에 있는 그런 이해관계자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여기 원가관리회계는요, 내부정보 이용자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회사의 경영자, 보통 경영자가 내가 어느 정도 이에 대한 성과를 냈고 혹은 비용을 축소했는지 본인 통제 목적으로 이러한 원가관리 회계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보통 회사의 경영자가 이에 대한 수요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내부 정보 이용자다라고 이렇게 불러요. 내부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재무제표라고 하는 서식을 통해 가지고 공시하는 절차가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징적인 서식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워요. 내가 어떤 업종이에요? A 업종이에요. 도소매라고 칠까요? 도소매 업종에서는요. 내가 얼마만큼 물건을 사입했는지가 구매해 왔는지가 그게 관건인 거거든요. 보통 큰 경비 중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게 원재료, 상품에 대한 매입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소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문제를 상품을 얼마지 이렇게 구입을 절감시켰는지, 혹은 뭐 제조업 입장에서라고 하면은 제조 원가를 얼마나 이렇게 절감시켰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업종에 따라서 굉장히 사업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왜 내부 보고 목적이라고 하면은 굳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특정 서식을 통해서 그렇게 까다롭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서식을 통해서 작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공시할 것도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만 조금 사용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따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재무제표하고는 그 목적이 달라요. 그냥 원가관리 회계는요, 목적 적합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이번에 원가를 통제하고 싶어, 원가를 절감하고 싶어, 그에 대한 성과를 보기 위해서 원가관리 회계를 우리가 작성을 했는데 원가 관련된 내용들만 거기에 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중점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주주 채권자에게 어떻게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목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는 조금 더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과거 정보이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얼마만큼 비용을 절감시켰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더 이렇게 통제를 해가지고 절감시킬 수 있을지 아닐지 그에 대한 계획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과거 정보,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 정보가 약간 복합이 된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재무회계, 원가관리 회계 두 가지 이와 같이 좀 표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원가관리 회계 이거 좀 중점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뭐 저희가 재무회계라는 것도 아니고 원가관리 회계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원가회계. 보통은 회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재무회계, 원가회계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했어요. 재무회계 왜 하죠? 원가회계가 개그만 이렇게 뚝 이렇게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조금 더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띄워봤고요. 이와 같이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이용자 누구죠? 저 이거 방금 배웠어요. 재무회계에서는요, 외부 정보 이용자 그리고 원가 회계에서는요, 내부 정보 이용자. 이와 같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정보 이용자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이와 같이 제공을 해야 하느냐. 목적을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보통 재무회계에서는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거,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게 가장 큰 목표다라고 하는 거죠. 재무제표 여러분들 보통 재무회계 배우고 원가관리 회계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제는 아시겠죠? 재무회계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 뭐죠? 일단은 그 첫 번째로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는 원가회계 관점으로 봤을 때 보통 제품이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요. 제품이 팔리면은 비용화 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매출 원가라고 표현을 하죠. 매출 원가로 대체된 제품의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고요. 원가 회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품 매출원가라고 해가지고 각 재무제표별로 이와 같이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가관리 회계에서는요, 크게 이거를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좁은 의미에서의 원가관리 회계.
좋은 것 같나요? 우리는 일단은 원가관리 회계에서요, 그 제품에 대한 원가를 말 그대로 계산을 해야 돼요. 제품 원가 계산이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한 제품에 대해서 매가를 측정하려고 해요. 매가는 판매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조금 줄여가지고 매가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판매가. 근데 판매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해요? 원가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가가 지금 1,000원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손실을 보면서 장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를 결정을 해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가 1,000원이라고 하면은 판매가는 1,500원. 이런 식으로 원가를 바탕으로 한 판매가를 결정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원가관리 회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원가를 계산을 하는 게 조금 중요할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좁은 의미에서의 원가관리 회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원가관리 회계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계산하는 거 매우 중요하기는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의 원가관리 회계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어떤 게 있을까? 결국에는 계획하고 통제예요. 우리가 원가를 계산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1,000원이라고 하는 원가가 최선이었을까요? 당신 최선이었냐? 라고 하는 거죠. 혹여나 우리가 조금 비용을 더 절감시켜 줄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조금 효율적으로 운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 감축시키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더 경제적인 원가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는 계획도 야무지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원재료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지 혹은 내가 노동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계획 통제에 대한 내용들도 원가관리 회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제품 원가 계산해가지고요. 여기서 원가가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이 원가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그 원가 이 정도 나왔네 라고 하면서 끝나요? 그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원가를 가지고요. 매출 원가를 계산을 해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반영일 때 이 제품이라고 하는 금액을 산출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조금 단절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은 원가관리 회계서의 그 정보가 재무회계에서 각각의 상태에서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일단은 원가 회계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원가 관리 회계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원가관리 회계 여러분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죠? 내부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제품에 대한 원가를 얼마로 측정을 했는지 제품 원가의 계산 또 뭐가 있죠?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진 않을까.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요. 그 계획이 내 생각대로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를 통제하는 역할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원가관리 회계의 의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제품의 금액으로 반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로 반영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요것이 끝이느냐?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제가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품원가 계산, 그래, 이거 계산 잘 하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분류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로는 생산 형태 또는 원가를 집계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예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요. 원가 측정 시점에 따른 분류라고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는 제품원가 범위에 따른 분류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개별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 굉장히 제가 한 줄로 써가지고 내용이 단순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이 한 챕터를 차지하고요. 종합원가 계산가 또 한 챕터, 그 다음에 실제, 정상, 표준원가 계산이 또 한 챕터, 그 다음에 전부원가 계산, 변동원가 계산, 초변동원가 계산이 각각의 내용으로 한 챕터씩 차지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에 대한 내용을 진짜 여기서 다 배우느냐?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원가 관리라고 하는 게 어떤 맛이 있는지 그런 거 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그 첫 번째로서 이거 좀 보시도록 할게요. 생산 형태, 그 다음에 원가를 집계하는 과정에 따른 분류. 근데 솔직히 이 개별원가 계산은 특히나 생산 형태로 구분이 되거든요. 개별원가 계산,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 여러분들 이게 업종에 따라서도 다른 거고요. 그 업종이 제조업이라고 해봐요. 제조업이기는 하는데 여기가 항공기를 만드는 그런 보잉 회사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그거밖에는 몰라요. 항공기를 제조하는 회사래요. 아니면은 어떠한 선박을 만드는 조선업 이래요. 요런 것들. 그런데 제조업이기는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마트만 가봐도 요런 뭐 이렇게 기기장치라든지 분필 같은 거는 손쉽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공산품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공산품. 여기에는요. 페인트도 있고요. 화학약품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은 내가 동일한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어떤 것을 만드냐에 따라 가지고 개별 종합원가 계산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항공기, 선박 이거 단어만 들어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좀 돈 좀 들겠는데? 원가가 장난이 아니겠는데? 이런 느낌부터 들거든요. 저는 항상 물건 볼 때마다 매가가 얼마일까? 원가는 얼마일까? 그것부터 이렇게 궁금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항공기 같은 거, 선박 같은 거 굉장히 크고 굉장히 고가라고 하기에는 누가 이렇게 살 것처럼 말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사는 건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굉장히 고가예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인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선박 얼마인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가늠이. 그래가지고 거의 몇백억 단위가 오고 가는 그런 단위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항공기를 하나를 제작해서 만드는데 하나당 원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매가가 중요하다. 근데 그 제품에 대한 매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내기 위해서는 원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가지고 원가가 지금 1,000원이에요. 그리고 매가가 지금 1,500원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원가 매가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나갔어요. 재무제표에. 근데 이게 실제로 보니까, 실제 발생된 내역을 보니까 원가가 1,600원? 1,600원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원가가 1,600원인데 매가가 지금 재무상태표 판매가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1,500원으로 되어 있죠. 이거 조금 실수 아니에요? 조금 중요한 실수죠. 치명적인 실수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가를 기준으로 매가를 계산하는데 원가 자체가 조금 과소하게 측정이 됐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얼마만큼 지금 손해인 거예요? 하나를 팔 때마다 오히려 지금 100원씩 손해다라고 하는 거죠. 100원씩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 계산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원가에 대한 좀 금액이 클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선박을 만드는 그러한 제조업에서는 종합원가 계산 같은 거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 개별 원가 계산, 어떤 걸 개별적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의 제품에 대한 원가를 개별적으로 우리가 조금 나눠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굉장히 범위도 크고 좀 고가고 시간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몇 건 안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되겠어요? 10개? 4개? 5개? 저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의 제품당 원가를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트만 가봐도 여러 가지 공산품들이 진짜 깔려 있죠. 말 그대로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다시피 굉장히 많은 물건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건데, 뭐 페인트, 뭐 화학용품이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다 종합원가 계산에 속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여기에서의 그 원가가 1,000억이 아니라 진짜 1,000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1,000원이라고 하는 거 물론 원가가 중요하기는 하는데 매가가 얼마든지 간에 충분히 마진율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은 1,000원이든지 1,010원이든지 그렇게 유의미할까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원가 계산도 뭐 평균법 혹은 뭐 선의선출법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두 가지로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원가에 대한 흐름을 반영할지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정확한 방법을 산출해내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서 조금 러프하게 원가를 계산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원가 측정 시점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실제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이라고 있어요. 일단은 원가 측정 시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가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맨 마지막에 우리가 뭐 손익계산서를 계산하기 위한 뭐 제조원가 명세서 그걸 때나 우리가 말고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시간이 흘러요. 보통은 1년을 회계기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나누죠. 그래가지고 보통은 3월 달에 법인세 결산이 진행이 돼요. 근데 법인세 결산을 위한 재무제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재무제표에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크게는 5가지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재무상태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재무상태표에 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품이 얼마로 기말에 남아있는지 그거 반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는 만약에 우리가 제조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제품이 팔린 만큼 매출원가로 비용화될 텐데 비용화된 제품의 원가가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가가 있어요. 근데 원가라고 하는 것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뭐가 있느냐? 일단은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크게 이와 같이 3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이게 실제 원가 계산은 말 그대로 원가를 실제 발생한 때마다 취합해서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재료비든 직접 노무비든 제조간접비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끝까지 나중에 기다렸다가, 특히나 이 제조간접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합산된 약간 짬뽕적인 느낌이거든요. 다 이렇게 반영이 되고 나서야지만 합계 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 내가 끝까지 기다렸다가 진짜 발생된 걸로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그 첫 번째 실제 원가 계산입니다. 근데 이게
제조간접비가 항상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는요, 뭐 관리비도 있고요, 아니면은 임차료,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 각종 비용들이 사업과 관련된 게 다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바로바로 나오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거는 조금 10여 30일이 지나고서도 좀 시일이 걸려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시간이 걸려. 그래가지고 나 이거 못 기다리겠는데?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뭐 이렇게 사업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제조간접비라고 하는 것은 요 정도 발생하겠거니 예상치를 우리가 낼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간접비를 예상을 해가지고 물론 다른 것도 예상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실제 값을 쓰기는 해요. 근데 요것만 예상치로다가 활용을 하고 나중에 조정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정상원가 계산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표준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모두 예상치를 사용을 합니다. 세 개 모두. 왜냐면요, 급해요. 난 지금 실제 값이 얼마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일단 당장 숫자가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세 가지 모두 표준으로 돌리겠다. 예상치로 돌리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일단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게 실제 원가 계산이에요. 실제 원가 계산을 쭉 배우다가 그걸 이식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챕터로 정상원가 계산을 배우기 시작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원래는 다 실제값이었는데 제조간접비만 약간 예정값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반영을 하는구나. 그렇게 보다가 그 다음에 또 이게 좀 익숙해졌다 싶으려면 표준원가 계산을 배우고 그렇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이렇게 어려운 표준원가 계산 다소 어렵거든요. 이것도 만만치 않아. 근데 그것부터 하라고 하지 않아요. 실제 원가 계산으로 어느 정도 습득이 됐다. 이 사람 좀 준비가 되었는데 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를 그 다음 내용으로 이렇게 배우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원가 측정 시점에 따라 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저희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는 제품원가 범위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일단 여기서부터는 저희 시간 관계상 좀 끊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